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시장 또 채권 시장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할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 금리 정책부터 한번 어느 분께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지난주였나요? FOMC에서 일단 두 번의 가능성은 없애버렸고 세 번이나 그 이상처럼 보였는데 한 세 번 강 정도였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간당 임금 2.9% 나오면서 시장은 네 번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세 번이 아니라 네 번이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네 번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내리고 있는데요. 근데 1년에 네 번 인상을 하게 되면 1년에 금리, 기준금리가 1% 이상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3년물, 5년물, 10년물은 분명히 1%그 이상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가파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3회 이상, 그러니까 4회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예상대로 3% 근처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네. 거기에도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죠. 네. 네, 그래서 달성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확실성은 저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런 다양한 종류의 경제 정책 조합들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를 예상을 해본다면 사실 우리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인프라 투자의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기가 어렵거든요. 네. 따라서 경제 진작 내지는 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조금 떨어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4회보다는 3회 가능성을 더 높게 점쳐야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른 분들은 4회 그것도 한 번에 50bp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근데 아직까지 컨센서스는 네. 그 2.75회 정도, 그리고 이제 확률로 네 번까지의 확률은 뭐 30%대 정도 수준이니까 네. 아직까지는 세 번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컨센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봐서는 그 시장에서 세 번 하는 거는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번까지는 조금 그 횟수가 좀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연방은행 총재들이 나서서 이제 발언들을 해내고 있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들이 강경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죠. 그 얘기는 점진적으로 이제 간다라는 것들을 결국 파월 의장의 취임 선서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했을 뿐이고 네. 밑에 있는 이제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제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연준 의원들의 시각은 아직까지는 세 차례 정도 네. 그렇게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금리 인상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하는 것처럼 따라 나서지 않는다면 네네. 특히나 이번 3월에 미국은 인상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신임 뭐 이렇게 구임 신임 뭐 이래가지고 이주일 총재가 이제 퇴임을 네, 하고 네. 새로운 총재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때가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바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역전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역전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과거에도 역전도 있었고. 네네, 실제로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자본 유출 문제 없나요? 유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시장 금리가 이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시장 금리는 이미 미국의 통화 정책에 깊숙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내 시장 금리가 여기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국내 기준금리를 묶어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시장 금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시장 금리가 이미 올라간다. 시장 금리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 자금을 뺄 거냐 혹은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 놓아둘 거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인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시장금리에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즉각적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그건 걱정을 좀 안 해도 되겠네요. 3월 달에 설사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외국인들의 즉각적인 자금 유출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행인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3을 넘었었죠. 터치를 했었나요? 예, 터치를 했었습니다. 터치를 했었죠. 예, 그럼 지금 좀 내려왔죠. 2.8 정도. 예. 네. 근데 이게 3 넘나요?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3 넘을 수준까지는 미국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이 3월달에 기준금리 인상은 뭐 기정사실화돼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기준금리가 이제 여기서 25bp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확실히 그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으로서는 조금 열어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약간 의견은 다른데요. 3%를 넘어가는 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3%를 넘기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미국 연준이 3번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면 0.75%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3월 인상분은 이미 현재의 10년물 금리에 반영돼 있다고 네.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타당할 것 네. 같고요. 네. 그렇지만 남은 두 번의 그러니까 0.5% 정도 되는 기준금리 인상분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따라서 2회 기준금리가 추가로 더 인상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올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를 돌파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는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펀더멘탈만 보면 현재의 이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 그럴 이유가 사실은 별로 관찰이 되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 네. 금리 인상 시기에 되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돈이 더 들어와요? 채권부터 빼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면 네. 채권이 불이 났으니까 네. 불난 집에서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 빼고 주식에 예. 돈 집어넣나요? 그럼? 그렇죠. 기본적으로 채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참 독특한 흐름 아니었습니까? 채권, 주식 동시 강세. 그러니까 이상했죠. 네, 이상했죠. 이제 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네. 채권 시장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불황 장세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은 지금도 좋았지만 조금 더 이 흐름들을 뭐라 그럴까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한 2.5%까지는 한번 달릴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 EPS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좀 랠리를 더 뽑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간다고 보고 유럽이나 이런 쪽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쪽도 다 요즘 유럽은 경기가 좀 상대적으로 내년에 둔화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조금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라면 네. 미국이 가장 먼저 지금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들이죠. 네.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부분들. 아직까지 유럽은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유럽 경기가 미국 경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양적 완화 이제 축소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정상으로 돌리기까지 이전에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유럽 경기도 뭐 살아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자, 사실은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미국 유럽을 본 건데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면 네. 예를 들어서 정말 4번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그 아시아 신흥국 쪽에서는 좀 텐트럼 뭐 이런 거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금이 확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된다면 충분히 그런 위험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 이로 인해서 네. 아시아권 신흥국에서 금융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금리 인상 폭보다는 속도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설사 4회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인 대규모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차 내지는 금리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아시아권 신흥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날 때는 과연 이 해당 국가가 거시경제 지표 같은 것들이 건전하냐, 투자의 매력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느냐 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갈 요인들은 점점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외국인 자금들을 다 철수를 시켰을 때 모든 국가에서 다 철수시키지는 않거든요. 한꺼번에 동일한 수준으로. 네.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뛰어난 국가에는 자금을 더 많이 묶어두고요. 매력도가 떨어지는 국가에서 자금을 더 많이 빼가는 그런 경향들이 관찰이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느냐 혹은 상대적으로 더 좋으냐 지금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면 지금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지금 72개월째 계속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살펴보면 지금 거의 4천억 달러에 다 근접을 했거든요. 네.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3% 달성이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거시 경제 지표를 살펴봤을 때 한국 시장은 그래도 상당히 매력도가 유지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제가 외국인이라면 네. 당연히 이러한 평가를 내릴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금리 상승이 조금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확 빼나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시 경제 지표라든지 그 해당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수준에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국가에서 더 많은 자금 유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다. 다른 국가에서 오히려 더 많은 예를 들자면 러시아라든지 네. 아르헨티나라든지 네.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자원을 제외한다면 사실은 그 해당 국가의 그 경제 지표 내지는 경제의 건전성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국가들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별 문제는 없을 건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러시아나 뭐 남미 소위 그 유명한 ABC 국가들 좀 걱정을 네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동남아 신흥국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최근에 좀 주가가 미국 그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여기서 좀 배워야 될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주식을 그 주가를 평가할 때 미래에 어느 정도 돈을 벌 건지를 땡겨와 가지고 현가로 계산해 가지고 주가 평가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는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채권도 미래 금리 올릴 거 땡겨 가지고 지금 반영을 시키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10년물이 슈팅을 아주 빵 하고 슈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떻게 올리느냐보다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의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수준의 금리의 흐름이 나오면 분명히 좀 충격은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이면 어느 정도 임계치까지는 주식시장은 뭐 크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의 문제보다도 이제 신흥국의 일부 신흥국들이 사실은 근데 그동안 예방주사를 맞았죠. 그러니까 테이퍼 텐드럼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할 때 그때 이제 왜 현익이냐 아니냐 한번 시청 좀 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뭐 외환 건전성을 좀 높이긴 높였을 거예요. 대부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 중에 몇 개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흥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달러가 조금 강해요 요즘. 그죠? 달러 강이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미국 정부에서는 약달러를 용인하겠다라고 문우신 장관이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했다가 바로 뒤통수 맞았잖아요 예, 트럼프한테. 트럼프한테 이제 뒤통수를 맞은 이후에 그래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는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이제 발을 뺐죠 오히려. 그렇죠. 궁극적으로 강달러다. 강달러 이제, 궁극적으로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제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문우신 장관 쪽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통상 압박까지도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로서 네. 약달러를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의외로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좋은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제 강달러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니까 네. 아무리 미국이 약달러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지금 굳건하게 살아있는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만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강달러는 용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강달러로 갈 수도 있다. 네. 저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계속해서 약달러가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야기? 1,050원대가 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염두에 둔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 작년 1년 동안의 환율 흐름을 살펴보면 사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환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양 국가 간의 통화 정책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그리고 또 이제 경제의 성장률, 경제 성장률, 여러 가지 거시 경제의 환경을 반영하는 뭐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보통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가정을 하니까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3번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단 한 번밖에 안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통화 정책이 훨씬 더 긴축적으로 운영이 된 거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운영이 된 거죠. 따라서 통화 정책의 차이만 놓고 보면 당연히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약달러가 아니라 오히려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일관되게 지금 계속해서 약달러 현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미국 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경신을 했죠. 그리고 실업률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고요. 경제 성장률도 2.2% 수준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경제 성장률이 좋게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따라서 경제적인 지표만 살펴봐도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전혀 밀리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적인 관점만으로 환율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네. 얘기인 거거든요. 네. 오히려 미국 행정부,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책 추진 방향성 같은 것들이 오히려 환율에 더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를 얘기를 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약달러를 좋아하는 정책들을 훨씬 더 많이 펴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내리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외환 시장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달러가 그 통화 정책의 차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고요.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올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그 10년물 금리가 튀면서 한번 이렇게 달러가 출렁거리고 다시 이러다가 다시 강달러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머지않아 이러한 이제 조정 장세는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약달러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미국 행정부에 의해서 서포트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약달러의 유지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50이 깨질 수도 있다. 깨질 수도 있다. 네. 충분히. 1,050 깨지면 심각한데. 달러 유로가 이제 1.25 정도까지 하다가 네. 최근에 1.2 정도까지 이제 강달러로 갔잖아요. 네네. 근데 다시 그러면 1.25 위로 넘어설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고 일각에서는 생각- 1.4까지도 얘기를 하던데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열어둬야 하고요. 된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속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환율도 그렇고요. 금리도 그렇고요. 급격하게 변할 때는 항상 여기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거기서 마찰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만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우리 기업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050원을 우리 기업들이 절대 못 버티는 임계치라고 해석하기는 저는 다소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만한 형태로만 시간을 우리에게 충분히 줄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여기에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권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요. 네. 금리 팔아야죠. 팔아야 됩니다. 빨리 팔아야 되나요? 채권은 파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채권의 종류에 따라 틀리겠죠. 뭐 하이힐드나 이런 쪽은 계속 살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채권이 오히려 위험 자산이 됐다. 현장에서 느끼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 자산이라고 더 이상 채권을 당분간은 부르지 말자. 예, 그렇게. 채권이 위험 자산이 된다. 네네. 가격이 그러니까 물론 캐리로 끌고 가서 끝까지 만기 전략 하시는 분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면 이게 약세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니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제가 시장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채권 쪽에 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기준금리가 한 3%쯤 되면 10년물 국고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유통 수익률이 형성이 돼요? 저도 그거는 자세히 잘 혹시 트레이딩을 안 해봐서 그 채권 3% 할 때 대체적으로 지금 대략 한 2배 가까운 수준에서 형성이 되니까 네. 한 5% 내외에서 형성이 되겠죠. 5% 나요? 네네 한 4% 중후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보면 알아요. 네. 맞아. 알겠습니다. 제가 채권 트레이딩은 전혀 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좀 해보려고 여쭤본 겁니다. 이 미리 뭐 좀 내년쯤에 좋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채권도 근데 이제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물론 이제 바이 앤 홀드 내지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장세가 돼버렸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공매도 치잖아요. 네. 그럼 채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공매도 치겠죠. 네,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지는 뭐 선물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 포지션이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면 물론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권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투자자분이라면 네. 뭐 이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채권까지는 사실은 좀 답이 쉬운 답이었으니까 이제 좀 어려운 답으로 드리면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금융주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작년 뭐 언제까지였나? 제 기억에 은행주들이 그렇게 많이 뛴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은행주라는 거는 정말 밴드를 놓고 예를 들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은행주였는데 은행주들 이번에 다 2배 이상 났죠. 근데 좀 주춤해요.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떨 것 같아요? 계속 은행주는 계속 더 갈까요?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금리 수혜주로서 은행주를 이제 대표적으로 뽑죠. 보험주하고 네. 뭐 예대마진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로서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변동성 금리로 인한 증시 변동성 상황에서 은행주들이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답답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주들이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네.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락이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더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예대 마진이 되는 부분들하고 이익하고 이제 따져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은 은행주들의 이제 주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점. 네. 네. 그렇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면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처럼 그렇게 세 차례까지는 좀 힘들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은행주들의 급격한 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약간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행주는 당분간은 좀 쉬어갈 수 있다. 네. 자, 이제 이쪽으로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일단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일단 코스닥을 봐야 돼요. 코스피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네.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 차입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네. 성장주는 버려야 되고 네. 가치주로 가야 되는 네, 거죠. 가치주로 가고 전통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시크리컬이라고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가줘야 되고 경기가 상향이 되니까 네. 그렇게 가는데 지금 한국 시장은 조금 독특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한국 시장 네, 얘기는 네, 조금 이따 하고. 연결하시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번에도 잠깐 금리가 튈 때 보여줬습니다만 레버리지 차입을 많이 땡겨서 주식을 해야 되는 영역, 그러니까 대체적 뭐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지는 바이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악재죠. 네. 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악재인데 그러면 네. 다음은 제가 좀 추가 보충 질문으로 네, 자 이제 전통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우리가 가치주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네, 코스피 시장에서 네. 어떤 것들을 좀 어떤 종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업종. 어떤 업종을 좀 뭐 눈여겨봐야 되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네. 정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분명히 이제 원자재 가격도 대체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원자재 가격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에서 보면 이미 작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비철 금속 가격의 상승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다. 네. 그러면 한국의 비철 금속 관련 금속 주식들이 일본 랠리를 좀 뽑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랠리를 뽑지 못한 주식들은 키 맞추기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부 화학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소재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쪽, 산업재 네. 쪽은 어떤가요? 지금 좋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 업종이 실제로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한국 업체들이 너무 많이 당해서 특별히 네.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네. 회복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기계 업종이나 그것과 연관된 그런 기업들도 주가 흐름들은 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미 뭐 망가지는 회사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예, 디모 회사 같은 경우 꽤 많이 올라왔는데 네. 앞으로 사실 외국계에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의 이 해당 업종들은 정말 주가가 슈팅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기계 업종이나 이런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조선주는 얘기 잘 안 해주려고 그러시네. 조선주 왕창 들고 있는 1인인데 참.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네. 지금 열심히 그 수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의문은 그거예요. 과연 마진이 과거와 같을 것이냐. 그러면 현대중공업의 마진이 과거와 같지 않으면 현대중공업과 그 회사 주변에 있는 회사는 어떻게 오케이를 하겠는데 네. 그 나머지 회사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의문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황 박사님. 자 일단 우리 코스닥 시장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금리 상승기에는 코스닥 시장은 보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그러니까 하나 그 있다. 변수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책적 기대감들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작년 12월 달에 코스닥 활성화에 관련된 그런 이제 다양한 활성화 정책들이 발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이 올해 이제 집행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효과를 내는 데는 사실 길게 보면 한 1년까지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올해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들이 더 크다. 크다. 네, 기관 투자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세제 지원까지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무리 금리 상승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수급적으로 코스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코스닥 시장의 그 상승 가능성은 결코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몇 년도죠?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닷컴 버블 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99년부터죠. 2000년까지입니다. 제가 그때부터로 기억을 하거든. 90년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그때 제가 이제 뭐 다음 새로운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뭐 웬만한 건 웬만한 회사들은 다 이름 태그로 다 바꾸고. 뭐. 그때 태그로 바꾸는 게 유행했어요. 뭐 버추얼 태그, 뭐 크루셜 태그 뭐 다 많았는데 그 이름들이 좀 다시 돌아간 것 같긴 하던데.
그때 정도를 상상해도 되는 건가요? 2000년대 초반의 네. 닷컴 버블을 살펴보면 그때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거의 코스닥이 4배 수준까지 올랐던.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시장 환경,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의 시장 환경과 지금의 시장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지금의 성숙도가 그때보다는 분명히 더 높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들도 그만큼 더 현명해졌고요. 네.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와 같이 그렇게 무모한 수준의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배까지 그럼 지금부터 다시 4배가 오를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아니다. 대단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코스닥에 대한 희망은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로또와 같은 그런 수익률을 안겨줄 거다라고 기대하셔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때는 개별 종목은 진짜 로또였어요. 그렇죠. 근데 네. 시장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무거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사이즈하고 지금 사이즈가 비슷했다면 이번에도 4배 뭐 충분히 슈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시장이 커졌으니까 커졌고.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게 코스닥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시장이 너무 작고 정부의 정책은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게 이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조금은 과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옛날에 99년 때 왔던 DJ 정부 때죠. 그때 왔던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즐거운 시장이 될 거다. 뭐 이런 정도로? 가능성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에 관해서 가능성일 얘기하는 뿐인 거죠. 예. 네.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 소장님. 그동안 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주가 정말로 핫했었잖아요. 예. 자,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부터 오는 주가의 그 주가 하락의 그 영향을 받고 또 실트리온도 좀 떠나고 뭐 이러면서 잠시 주춤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 계속 간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다른 게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올라선다고 봐야 돼요? 제약바이오가 이제 갈 수 있느냐 문제는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를 떠난 부분들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정상적으로 밸류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워낙 밸류가 지금 고밸류인 상황에서도 수급이 현재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지배하는 그러한 제약바이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제약바이오에 그렇게 과도하게 베팅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친구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네. 바이오에 몰빵했던데. 네. 제약바이오 말고 그러면 대체로 그 코스닥에서는 어떤 업종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그 요즘에 코스닥을 보면서 네. 중국의 한 업체를 꼭 네. 기억하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텐센트입니다. 네. 텐센트 시총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사람들 잘 대답을 못 하는데요. 네. 한국 삼성전자가 300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 텐센트는 500조가 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좀 미리 얘기해 주시죠. 500조 될 거라고. 그럼 텐센트를 샀을 텐데. 앞으로도 좋다고 아니, 투자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네. 이름이 그래서 이게 주가가 텐센트밖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이 플랫폼을 타고 장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미국의 대표적인 업체가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회사하고 블리자드라는 네. 회사인데 각각 30조, 50조 원 합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서 시총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예, 뭐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조 단위도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10조 단의 회사가 몇 개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게임이나 컨텐츠 쪽에서도 그런 상상력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쪽 플랫폼에 아주 뛰어난 상품을 공급해주는 회사들은
미국의 기업들처럼 10조 단의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상상력을 지금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뭐 게임을 포함해서 큰 폭의 큰 넓이로 컨텐츠 주식들, 뭐 미디어, 엔터 이런 관련 주식들을 같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상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상상력이라고 하지 않고요. 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광신이에요. 그건 코스닥 업종의 그런 투자는요 광신 아니면 못합니다. 그때 다음 뭐 네이버라는 이름은 있지도 않았죠. 다음 뭐 한게임 뭐 이런 뭐 세롬 수익 하나도 없었어요. 네. 매출이 한 푼도 없었어요. 네. 근데 무슨 바이오 회사도 아니야. 근데 자고 나면 2배예요 주가가. 그걸 손에 들고 있으려 그러면 못 들고 있습니다. 아마 블록체인 쪽 관련 기업에서 그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있다면. 블록체인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겠죠. 예, 예, 그 가능성이 어차피 지금은 뭐 숫자 어차피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 네. 한 10년 있다가 나올 숫자니까 10년 후 거 상상력으로 땡기면 네, 그럴 가능성이 좀 근데 있겠죠. 제가 저를 봐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저를 봐도 광신도였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납니다. 망한 게 그 중에 한 10개 중에 9개는 망했고 하나에서 번 돈으로 그래도 플러스 났어요. 하나는 제대로 팔았거든. 그런 게 이제 IB죠. IB 투자인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저게 많았어요. 이 얘기도 굉장히 이것도 시청자한테 의미 있는 얘기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그때 코스닥 시장은요 정말 그 기세 상승, 기세 상종, 기세 하종 한 번 나오면요 이게 우리 요즘 용어로는 뭐 점상 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점찍해서 가는 거 한 번 나오면 10번이에요. 기세 상승이 기세 상종가가 한 번 나오면 매일 같이 10번이에요 그냥 해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조금 해석하기가 못하죠. 근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는 15%였었어요. 네. 지금은 30%로 늘려놨죠. 근데 15%인데 한 10번쯤 점 찍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다가 딱 매도 타임 놓치잖아요. 그럼 또 10번 점 찍고 내려왔어요. 정말로. 그런 주식이 그냥 수두룩하고 부지기수였었어요. 근데 그거는 광신도 아니면 그 주식 손에 들고 못 갑니다. 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그냥 광신도입니다, 광신도. 어쨌든 그렇다면 또 여기서는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업종 이런 게 있나요, 코스닥에? 특별히? 코스닥 업종보다는 지금 이제 시점의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월 달 들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네. 과연 그렇다라면 뭐 코스피가 움직이던 코스닥이 움직이던 네.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그것도 꽤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면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2월 달을 놓고 본다라면 과연 매수에 나서야 되는 것이 맞는가 네. 거기에 의문점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뭐 올해 코스닥이 가고 올해 이제 뭐 코스피가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만 네. 일단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당장은 조금 쉬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점을 좀 피력하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 당분간 뭐 한두 달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수급 상황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볼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뭐 네. 기본적 분석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차트를 놓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펀드멘탈은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한다라면 살 수 있는 주식들이 좀 있긴 하죠.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면 지금 차트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점을 잡는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면 지금 2월 달에는 선뜻 지금 들어가는 개인들의 이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네. 너무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코스닥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네. 사실 갑자기 작년하고 전혀 상황이 다르게 작년에 코스닥이 소외되고 거래소만 봤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소가 소외됐는데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거래소가 이렇게 저평가될 수 있을까? 이렇게 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네. 올해 이제 연말 기준으로 그 EPS를 추정을 해보면 지금 우리 10배가 안 됩니다. 네. 예, 예상 올해 연말 기준으로 퍼가 10배가 안 되는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코스피요? 예, 코스피가.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거죠, 지금. 코스피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식 시장에 지금 자금이 별로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정부는 들어오겠다고 하고 조금 일부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일반적인 대중적 자금들이 아직까지 그냥 눈치만 보고 있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왔으면 뭐 아무리 기세가 꺾였고 뭐 2019년부터 전망이 좀 꺾인다고 해도 이런 정도의 가격이 합리적일 수 있느냐 하는 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평균으로 봐도 이건 너무나 낮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전쟁 가능성? 예, 그렇죠. 컨트리 리스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근데 컨트리 리스크가 없었던 적은 없잖아요. 항상 있었죠. 예. 그런데도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그 겁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거래소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럴 수도 이렇게, 가능하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분께 다 이거 똑같은 동일 질문을 다 드릴 테니까 동일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답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 이제 금리 인상기에 과연 어떤 거를 봐야 되냐는 얘기를 우리가 쭉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기에 경기 회복이나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고민해 보면 경기 민감 대형주가 사실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또 정부 정책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중소형주, 뭐 성장형 중소형주도 안 볼 수 없는 상태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보면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비중이나 뭐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종합으로 쫙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반반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반반이요? 네, 왜냐하면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성장률을 전혀 안 가지고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절반만 사도 전체 온 수익률은 성장률에서 제대로만 방향을 만든다면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가치주나 경기민감 대형주 쪽도 너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그 은행 수익률 몇 배 수익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배당만 받아도 은행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포기할 생각해서 필요는 없다. 반반.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동일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리스크 프레퍼런스는 어느 정도 갖고 가나요? 제 생각에는 예, 지금, 레버리지를 쓰나요? 사실 한국에서는 레버리지 많이 안 쓰는데요. 네. 지금 레버리지 쓰시고 싶어서도 또 증권사에서 레버리지 줄 게 없습니다. 꽉 차 있어요. 꽉 찼죠. 예, 꽉 차서 줄 게 없는데 지금 시점이면 괜찮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시점은. 네, 한 박사님. 네, 좀 약간 청개구리 같은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 네. 그다음에 이제 저평가가 된 중소형주 이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일단은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네. 특히나 연말 쪽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주식 시장의 흐름이 오히려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그 기대 수익률을 살짝 낮춰서 안정감 있게 가져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주식이 아니라 딴 거로 가야 되는 건가요? 다른 거를 그래서 은행 예금? 아니 다른 거를 그래서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하는 것이 네.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투자 뭐 이런 거요? 이제 보통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부르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주식도 일정 부분, 주식도 상당 부분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만 네.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고민도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더더군다나 경기가 상승,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상승 쪽으로 갔을 때는 대체 투자의 투자 성과도 사실은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 투자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를 한 40%, 그다음에 중소형주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한 20% 정도, 그다음에 네. 대체 투자를 오히려 또 한 40% 정도 해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네. 안정감을 조금 더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성의 투자가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네. 앞서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 상승기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이 시작된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그리고 머지않아 중립 금리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위험성을 더 키우는 방향성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따라서 레버리지 사용은 가급적이면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면은 박사님들은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운 것이 네. 배운 게 이런 식으로 네. 트레이닝을 꼭 이렇게 받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 소장님.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경기 민감 대형주를 좀 많이 실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아, 경기 민감 대형주요? 거기를 한 70% 정도 싣고 네. 중소형주를 한 30% 정도 오히려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일단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변동성 확대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레버리지도 현재로서는 사용하는 것들을 지극히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결국 리스크 관리가 올해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